네, 시간에는 이제 정보 분석 능력 기르기. 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조직에 있어서 어떤 창의성이나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수로 하는 것들이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정보라는 게 뭐 어떤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아니면 산업 경제 그런 곳에 어떤 그 글로벌화된 거 해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는 어떻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도 어떤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정리 이런 과정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보 분석 능력 기르기에서 제 첫 번이 데이터 수집 및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된다. 통계적 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이제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만족도 개선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마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은 여기 돼 있죠. 정보 분석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래야 분석이 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선 이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쇼핑몰의 고객 만족도 개선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어떤 실제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온라인의 쇼핑몰의 고객 만족도 개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뭐예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면 이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고객의 기본 정보라든지 또 뭐가 필요해요? 고객의 구매 이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고객의 기본 정보,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이력,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언제 무엇을 집중적으로 샀는지에 대한 그런 구매 이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 같은 거를 해서 고객들의 쇼핑몰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출처를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데이터 출처를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 그 사람들이 뭘 사갖고 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웹사이트 리뷰 어떤 섹션과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센터 통화 기록 있죠. 그러니까 웹사이트 리뷰 섹션이라는 건 뭐예요? 그 IP 주소를 통해서
웹사이트 리뷰,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들을 많이 보았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의 통화 기록은 항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통화가 어떤 제품에 어떤 것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채널을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때는 이제 1차 데이터로서 설문조사, 그 다음에 2차 데이터로서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로 그 웹 크롤링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통 채택을 하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무작위로 그러니까 선정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구매 이력을 추출합니다. 그 자체에서 웹사이트 상품 리뷰를 크롤링, 이건 이제 어디에서 뭘 봤는지 크롤링 하는 등 다각도로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불완전한 응답을 제거를 하고 이상치를 처리하고 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자, 물론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명확한 설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수집 및 정리를 어떻게 해서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로 해서 이론적으로 될 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쇼핑몰을 보면서 그 웹 크롤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리뷰를 어떻게 크롤링 했는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정리된 데이터는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동을 하죠. 그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쇼핑몰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매출 증대라는 어떤 그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 분석 능력을 어떤 기르는 실질적인 방법이고요. 현대 비즈니스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되는데, 수집하고 정리했으면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패턴과 트렌드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으면 통계적 분석을 통하는 건데,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또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등 다양한 통계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평균이나 표준 편차, 상관관계는 통계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기 데이터에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통계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추출되고 또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등을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면 데이터 분석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엑셀이라든지 SPSS 이것도 통계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R 등 다양한 도구를 익히고 활용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무슨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지만 이 통계적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요거는 소프트웨어가 아까 지금 여기 나오는 SPSS 분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분석을 해주고 또 엑셀에서도 뭐 우리가 통계나 이런 거는 조금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정보 분석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데이터 수집 및 정리 같은 경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이런 통계적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같은 경우는 그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툴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툴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 이거는 이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화면 보시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소통이라는 얘기죠, 서로. 그죠?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피드백돼서 서로의 이러한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는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은 학우들과의 친분을 또는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또 상사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한 그런 능력을 기르기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묵직함을 동반한 뭐 그게 좋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없애고 또는 발전 팀이나 조직 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은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가서도 설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설명과 또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의사가 전달돼야 되고요. 효과적인 경청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피드백 활용 들은 말에 대해서는 뭔가를 의견 제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비판적 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요,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명확한 의사 전달, 또 효과적인 경청, 피드백 활용, 그리고 비판적 사고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첨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명확한 의사 전달. 이 명확한 의사 전달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승전결이 뒤바뀌어 버리거나 이러면 상대방하고의 그 의사 전달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듣는 사람도 되게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명확한 의사 전달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가끔 강의를 하면서 또는 사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 전달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은 외래어를 쓴다든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서 상대방이
그 의사 전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듣기에는 뭐 겉으로 봐서는 되게 유식해 보이고 지적일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의사 전달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간결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로 메시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회의에서 우리 팀의 성과가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거는 듣는 죄송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전달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팀의 성과가 좋지 않아요 라고 보다는 지난달 대비 우리 팀의 매출이 15% 감소했으며 주요 원인은 신제품 출시 지연과 또는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로 파악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리뭉실하게 하려면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팀의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지 않았고 어떻게 됐길래 저런 말을 할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 대비 우리 팀의 매출이 15% 감소했고 주요 원인은 신제품 출시가 저하됐고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런 이유 이런 것까지 전부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경청 여기 있죠. 효과적인 경청. 두 번째로는 이제 효과적인 경청은 단순히 그러니까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중간에 또 비언어적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 비언어적 신호는 뭐예요? 뭐 제스처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가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료가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라고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경청은 뭐예요? 지난주 프로젝트 마감으로 많이 힘들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였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깊이 있게 경청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 그랬어? 그랬었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주 목적, 지난주 프로젝트 마감이 힘들었겠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찝어서 물어보는 거면 말하는 사람도, 그 피드백을 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답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경청을 해야 되고요. 셋째는 피드백 활용이에요. 피드백 활용이라는 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개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상사로부터 회의 때 당신의 의견 개진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사로부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회의할 때 너는 또는 뭐 당신의 의견 개진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라는 피드백을 만약에 받았다면 답변하는 사람은 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렸다니 유감입니다. 앞으로 더 부드러운 어조와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개선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드백 활용에 대해 있어서도
그 답변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 피드백 할 때도 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들렸다니 조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더 부드러운 어조와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피드백 활용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어때요? 비판적 사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죠. 이는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들 팀 회의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논의할 때 이 전략은 우리 주요 고객층의 특성과 어떻게 부합하나요? 또는 경쟁사의 유사한 전략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언어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전략은 우리 주의 어떤 고객층의 특성과 어떻게 부합하나요? 또 경쟁사의 유사한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 이렇게 뭔가 또렷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적인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요. 일상적인 대화나 또는 회의, 이메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의식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는 명확한 만남,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고 효과적인 경청 들어보는 거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비판적인 사고의 어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유사한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능력이 또 필요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 능력입니다.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볼게요. 협업 능력.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요. 이 협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합력하는, 힘을 합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의사소통, 두 번째는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전체적인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협업 능력은 우리의 그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그렇죠. 뭐가 합력해서 그 힘을, 그 시너지를 얻어가야 되니까 그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이니까 어때요?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핵심 요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네, 첫째로는 의사소통은 어떤 협업의 기본이 되는 요소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첫째는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팀원 간의 이해를 또 증진시키고요, 오해를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직접 의사소통과 비대면 의사소통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걸 아시나요? 그 비대면이었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가 크게 상대방에게 서로 오해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협업에 그래서 기본이 되는데, 말로서 소통을 해야 명확하고 개방적인 팀원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뭐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들어주는 거 있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팀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때, 팀원끼리 모였을 때 각자의 그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까요? 내면은 그것을 공유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말하며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듣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어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 의사소통이 더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존중입니다. 이 존중은 뭐 우리가 그 협업 능력 기르기에서보다 뭐 에도 있지만, 우리 실제적인 뭐 세상살이나 인간살이, 또는 여러분들 회사나 또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만나는 학우들의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나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남녀 누구에게나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협업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이제 팀원 각자의 배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는 관점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또 인정하고요. 다양성이라는 건 어때요? 성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을 때 소리내서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입안에서 씹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으로 소리내서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저촉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야, 너는 왜 밥을 그렇게 뿐이 못 먹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존중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팀회의 할 때 주니어 멤버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젊은 뭐 MZ 세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반응을 하면서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이런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존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역할 분담인데, 역할 분담은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각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을 분담하는데 너무 일방적이거나 또 너무 역량이 큰 사람한테 작은 어떤 문제를 준다든지 이것은 역할 분담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은 각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각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난 어떤 팀원에게는 컨텐츠 기획을 맡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가 뛰어난 팀원에게는 데이터 분석을 맡기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성향이라든지 그러한 그 역량을 참고를 해서 어떤 거기에 걸맞는 것을 분담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팀 구성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 갈등을 극복하는데 또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 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또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중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고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통하고 협력해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인 협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스타트업 팀에서 기업이나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개발자 또는 이제 디자이너, 마케터가 함께 일하는 이 팀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요건 공유한다는 건 뭐예요? 의사소통이죠.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존중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의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배분하다.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아까 역할 분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디자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이건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팀은 더욱더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앱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협업 능력 기르기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협업 능력은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팀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 회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협업 능력 기르기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